자, 경제학 고난이도 100선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100문제를 엄선했는데요. 어디에서 난 100문제냐? 바로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에서 100문제를 엄선했습니다. 자, CPA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풀어볼 만한 그러한 문제들을 100문제 엄선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강의는요. 다른 종류의 시험에 전혀 무쓸모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자료와 강의입니다. 자, 감정평가사 1차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교재와 강의이다. 자, 왜 감정평가사 1차 대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난이도 때문이에요. 난이도. 자, 여기서 고난이도 100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평가사 시험을 기준했었을 때 고난이도 문제인 겁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하면 중하 난이도가 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으로는 중하 난이도인데 감정평가사 시험을 기준해서는 고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 담겨있는 100문제는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자, 상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감평사를 기준으로 해서 고난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범위 때문에 그래요. 자, 범위는요. 우리가 경제학 전체 범위가 있어요. 경제학 전체 범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미시고 여기가 거시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감평사 1차 시험은요. 최대한 한 개라도 더 많이 맞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의 룰이 아니죠. 공무원 시험과 다르죠. 자, 우리 그래서 감평사 시험은 1차에서 60점만 넘으면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회계학이나 경제학 같은 것들은 40에서 60 사이가 나와도 법과목에서 70점 이상 나와줘서 평균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솔직히 회계랑 경제학은 50점씩만 나와도 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감평사에선 제가 벌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죠. 물론 그 파트까지 버리지 않고 공부하면 점수는 더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경제학 하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파트들은 버리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물론 저는 기본 강의를 전체를 다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감평사 수험생 분들께는 몇몇 파트는 버리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파트들이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이 고난이도 100선도 마찬가지로 경제학 전 범위에 걸쳐서 100문제를 뽑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그 파트에 한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100문제를 뽑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시경제학 보시면요. 이 뒤쪽에 국제경제학 쪽에서는 문제를 아예 선발하지 않았어요. 이 100문제 안에는 국제무역론, 어떤 그 국제수지론, 환율 이런 거 한 문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애초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경제학에 아예 빠져 있다. 그리고 요 미시경제도 보시면은 미시경제도 중간중간 제가 볼 필요 없다. 뭐 보면 물론 좋지만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시면 버릴 수 있다. 한 챕터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현시선호 이론, 뭐 기대효용 이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버릴 수 있다.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파트에서는 문제를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파트, 여기 나머지 파트 제가 꼭 봐야 된다. 요건 꼭 봐야 된다라고 했던 파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100문제를 선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기본적으로 감평사 시험 대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면 감평사가 아니라 다른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이 교재와 강의는 볼 필요가 없나요? 그거는 본인 판단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 요러한 파트들, 요러한 파트들에 대해서 나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자료가 도움이 되실 거고, 저는 경제학 전체 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라고 한다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요 강좌는요. 감평사 1차 시험 대비이지만 동시에 필수는 아닙니다. 요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다. 필수 과정은 아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이미 경제학 감평사 1차 대비로도 제가 가장 쉬운 경제학에 수록되어 있는 연습 문제, 문제풀이 그리고 2018년도 이후로
시행된 2023년까지의 기출문제가 모두 다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연습문제 플러스 기출문제도 2018년도 이후부터 2023년까지 교재에는 2021년까지 실려 있지만 22년도, 23년도 기출문제 또한 제가 PDF 프린트로 문제풀이에 진행을 해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갖고도 간평사 1차 시험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데 요 고난이도 백선을 별도로 이번에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또 니즈가 그래도 조금 간평사 시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고 또는 간평사 시험에서도 좀 고난이도 문제도 풀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경제학이 한 60점 정도가 목표다. 40에서 60, 40에서 60 정도가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고난이도 백선까지는 풀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이러한 니즈도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자료와 강의지 간평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반드시 풀어봐야 하는 그러한 필수 과정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1차 시험 대비는 사실상 이걸로 끝나고 이걸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똑똑하신 건데 80점 이상 나온 사례가 다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훨씬 더 잘 나오신 건데 이것만 갖고도 80점 이상 나온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굳이 고난이도 백선까지는 반드시 모든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강사로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도 백선을 준비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인이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한번 이거 풀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공부하시면 당연히 나쁘진 않죠. 하지만 저 지금 1차가 너무 바빠서 이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그냥 1차 공부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1차에 최단기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고난이도 백선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이도 백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경제학부터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미시경제학에서 50문제 그리고 거시경제학에서 50문제 딱 100문제를 선별했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이렇게 문제 숫자를 정해놓고 자료를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강의 공지를 올릴 때 그냥 가칭, 백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 그냥 100문제 딱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문제를 딱 맞춰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어떤 가구를 가정하자. 어떤 사적 재화에 대한 A와 B의 수요 함수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게 A의 수요 함수, 이게 B의 수요 함수이죠. 이 가구의 수요 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러려면요. 시장 전체 수요 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재화가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함수를 Q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적 재의 경우에는 시장 전체 수요 함수를 시그마 Q를 내서 구하기 때문에 수요 함수도 Q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을요 Q에 대해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QA는 하고 넘어가겠죠. 넘어가고 곱하기 2를 하면 20 빼기 2P가 됩니다. 자, P 밑에는 A, B가 붙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사적재이기 때문에 A나 B 두 사람에게 모두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A와 B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적재는 같은 가격에 서로 다른 양을 소비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A, B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Q, B를 이렇게 해 주시면요. 넘어가고 2분의 1 곱해 주면은 얘가 10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P가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A와 B의 개별 수요 함수를 Q에 대해 정리를 했고 이걸 이제 시그마 해서 시그마 Q로 더해주게 되면은 이건 이제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되는 것이고 그냥 Q라고 써도 되고요. 30 빼기 2분의 5
P가 됩니다. 자, 바로 그럼 이게 시장 전체 수요 함수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바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에서는 꺾이는 점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시장 전체 수요 함수를 구할 때 대부분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해놓고 이게 시장 전체 수요 함수야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꺾이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자, 무슨 소리인고 하니, 우리가 A라는 사람의 수요 함수를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이렇게 하얀 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고 B라는 사람의 수요 함수를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요 곡선과 요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게 되면 바로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의 세로축 절편이 10이기 때문에, 자, 10, 여기 가격 10을 기준으로 해서 P 1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구간과 그 윗 구간의 수요 곡선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의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자, 우리 가격이 10 이상 구간에서는요, 수요 곡선이 B밖에 없어요. B 혼자밖에 없어. B밖에 없으니까 누구랑 더할 게 없죠. 그래서 가격이 10 이상 구간에서는 QB, B의 수요 곡선과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렇죠? 그런데 10 이하 구간에서는요, 요 수요 곡선과 요 파란색 수요 곡선이 더해지거든요. 더해집니다. 그래서 더 완만하고, 그죠? 더 완만하고, 여기 가로축 절편도 더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노란색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요 수요 함수식은 사실 이거예요. 사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 수요 함수식은 요 가격이 10 이하 구간, 가격이 10 이하 구간에서만 성립하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가격이 10 이상 구간에서는 그냥 B의 수요 함수가 곧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꺾이는 점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기 보면요, 가격 수준에 따라서 이 가구의 수요 함수는 이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10 빼기 2분의 1 P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10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그냥 이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 맞는 말인 거예요. 나는요, 가격 수준에 따라서 이 가구의 수요 함수는 이거일 수 있다. 이거인 건 없어요. 그죠? QA가 혼자 QA만 있는 구간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틀렸죠. 가격 수준에 따라서 이 가구의 수요 함수는 30 빼기 2분의 5 P일 수 있다. 맞죠? 가격이 10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얘가 시장 전체의 수요 함수죠. 그래서 결국 가하고 다가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 수준에 따라서 10보다 높은 구간은 얘가 곧 시장 전체 수요 함수고, 10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얘가 곧 시장 전체 수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J는 소비자 1과 소비자 2만 소비한다고 해요. 자, XJ는 소비자 1과 2만 소비하며 YJ는 이 두 소비자를 포함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다 소비하는 재화라고 합니다. 소비자 1과 소비자 2의 수도 각각 M으로 동의를 하대요. MM입니다. 자, XJ에 대한 소비자 1의 수요 함수. 자, 소비자 1번이 XJ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의 X1은요, 사실상 QX1의 의미를 하겠죠. 1번 소비자의 XJ에 대한 수요량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 X2는요, 2번 소비자의 XJ에 대한 수요량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생긴 수요 함수식을 이미 제 교재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낯설거나 어려운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씩 따져보시면 돼요. 절대로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겁먹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못 푸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PY가 5고 M이 100일 때 XJ의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중학교 1학년생도 사실 풀 수 있는 거예요. 왜? 대입이잖아, 대입. 그래서 PY에다가 5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5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M에다가 100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X1은 원래 있는 거고요. 자, 70 빼기 8 P X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10이잖아요. 더해지면요 90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90이잖아요. 그럼 얘 더하면 얼마 나와요? 160 나오잖아요. 160 이렇게잖아요. 그러면요 요게 이제 X1이고요.
다음에 x2도 구해야 되네요. 자, x2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이게 20이고 이게 50이니까 합치면 얘가 70이잖아요. 그럼 x2가 어떻게 돼요? x2는 자, 70이니까 130 빼기 10p x가 되죠. 그럼 이제 이 둘을 더하면 시장 전체 수요 함수가 되죠. 얘가 q니까.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이렇게 x가 되고요. 요거 더하면 290이 되고 요거 더하면 18p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요 식을 보니까 요거랑 일치하죠. 그래서 맞네 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요 문제는 방금 앞에서 풀었던 1번 문제랑 마찬가지 문제인데, 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두 사람의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합을 해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구하면 꺾이는 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꺾이는 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그래프가 꺾이는 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는 점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도록 하는데, 자, 해설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P는 1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꺾이는 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는 불완전한 서술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서술이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 1번과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해설서의 내용으로 대체할게요. 그래서 꺾이는 점이 있어서 요 아래 구간에서는 이게 맞는데 요 위 구간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소비자 1에게 열등제이다. X제는 열등제이다. 자, 보시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건 지울게요. 자, 소비자 1번한테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X1도 증가하게 되겠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X1이 증가한다. 이 말은 정상제라는 말이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니까 정상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제는 소비자 2에게 기pen제인가요? 잠깐 봅시다.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역시 X2도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X2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2에게도 이 X제는 정상제입니다. 정상제이니까 기pen제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4번. 소비자 2에게 X제와 Y제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 자, 보완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PY, Y제 가격이 상승할 때 자, QX의 수요의 크기가 자, 감소하면 그러면 이때 이 양자 사이에는 보완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PY가 상승하게 되면 QX는요,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이 말은요, 대체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대체제 관계니까 틀렸죠. 자, 5번. 동일한 양의 X제를 소비하는 경우에 X제에 대한 소비자 1의 수요가 소비자 2보다 X제에 더 탄력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푸실 때 여기 PX 앞에 있는 요 개수만 보시고서 기울기의 크기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PY와 M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수요 곡선은요. 기울기는 물론 하나의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겠죠. 자, 얘를 정리하면요. 얘는 기울기가 8분의 1이 나오고 얘는 10분의 1이 나와서 얘가 더 완만한 기울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 곡선의 탄력성, 특히 점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똑같은 기울기라고 해도 자, 똑같이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자, 똑같은 기울기라고 해도 그랬을 때 동일한 양의 X제를 소비한다고 했죠. 자, 그럼 얘를요. 다시 그릴게요. 자, 다시 그리면요. 요렇게 같은 기울기로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동일한 양의 X제를 소비한다고 할 때 그때 똑같은 기울기라고 해도 요 점에서의 수요의 점 탄력성과 요 점에서의 수요의 점 탄력성이 같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이라고 해도, 그죠?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수요 곡선이라고 해도, 이 뭐죠? 그 PY와 M의 크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위치가 움직여요. 그죠? 수요 곡선의 위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X제의 소비량이라고 해도 각각의 점에서의 점 탄력성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울기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PY가 얼마냐, M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요 곡선 자체의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수요 곡선 자체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기울기는 똑같다고 해도 위치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일한 X제의 소비량이라고 해도 각각의 점에서 점 탄력성은 상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판단을 내리려면 PY가 얼마고 M이 얼마다라는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수요 곡선의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지금 PY와 M이 얼마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 없습니다. 옳은 지문이 없어요. 전부 다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은요. 수요량은 가격 변수라고 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받는 종속 변수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한 것뿐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독립 변수는 가격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격이 100에서 98로 하락할 때와 그때의 탄력성을 입실론 1이라고 하고, 가격이 80에서 78로 하락할 때의 탄력성을 입실론 2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수요 곡선이요, 우하향하는 직선이라고 문제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 수요 곡선이 우하향 직선일 때 중점에서, 수요 곡선의 중점에서 입실론이 1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 여기 윗 구간에서는 입실론이 1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고, 요 아래 구간에서는 입실론이 1보다 작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입실론도 커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따라서 가격이 100에서 98로에 하락할 때를요, 반드시 중점보다 윈지 아래인지는 몰라. 그죠? 중점보다 윈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러한 변화가 위에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위에 있어요. 당연히 이러한 변화가 더 위에 있죠. 그런데 수요 곡선상에 위에 있을수록 입실론은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몰라도 가격 자체가 100에서 98로 하락할 때가 가격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여기 윗부분에서의 가격의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1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라입니다. 라. 자, 입실론 1이 더 크다. 자, 그런데 라를 보시면요, 주어진 정보로는 구체적인 수치로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더 크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가격의 변화폭은 나왔지만 그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폭은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로는 구할 수가 없죠. 다만 얘보다 더 크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으니까 나하고 라가 옳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자, 한 시장에서 각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수요 곡선이요, 가격이 30 미만 구간과 30 이상 구간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소비자는 5명이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요, 소비자가 5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곡선을 가진 소비자 5명의 수요 곡선을 수평합을 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한 명의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한번 대략 그려봅시다. 자, 가격을 30으로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를 30으로 잡을게요. 여기를 30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요, 30보다 가격이 높은 구간에서는 수요량이 없대요. 비싸서 안 산대요. 그죠? 자, 그러면요, 비싸서 안 사면요, 오랜만에 또 이게 깨진 분필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색깔을 좀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그릴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가격이 30보다 높은 구간에서는요, 수요량이 0이에요. 0인데 원래는 세로축이랑 일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제가 굵은 선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30 미만에서는요, 요렇대요. 라고 하면은 기울기 1이죠. 기울기 1이고 30이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바로 이게 한 소비자의 개별 수요 곡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수평합을 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구해야 되는데 30 이상 구간에서는요, 어차피 수요량이 0이기 때문에 이거를 5명을 다 더해봤자 어차피 다 0이에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요건 더해봤자 0이니까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요거 아래 구간은요. 자, 이거를 옆으로 5개를 다 수평합을 하면 당연히 더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로 이것보다 이게 30이니까 5배 완만한 기울기로 150이라는 더 완만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나올 거라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미리 그려 왔어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구간은 어차피 이렇게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30 밑에 구간만 봐주세요. 절편이 150으로 나와 있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은 세로축이고 세로축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답을 보죠. 공급 곡선이 S는 20P래요.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S는 20P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요거를요. P에 대해 정리를 하면 P는 20분의 1 Q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의 S는 공급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Q로 바꿔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P가 4일 때 초과 수요 발생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하고요. 이러한 공급 곡선과 자, 그리고 이러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의 교점을 구해 보니까 바로 균형점이 가격은 6이고 그때 수요량은 1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요. Q는 150 빼기 5P가 나오니까 요거랑 연립을 하게 되면 6하고 120이라는 균형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가격이 4일 때는요.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초과 수요가 나온다. 그래서 1번은 맞지요. 가격이 5일 때는요. 가격이 5여도 여전히 6보다 낮기 때문에 여전히 초과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최대가 될 수가 없죠. 균형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P는 6에서 P가 6일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최대가 되는 거죠. 3번 P가 20일 때 초과 공급 발생한다. 자, 여기가 30인데 그럼 20이면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자, 여기가 20입니다. 그러면요, 20이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맞지요? 자, 4번, P가 60일 때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30 위에서는 수요량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5번, 공급 곡선이 S 이꼬르 P로 바뀌면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변화한다. 당연한 거죠. 요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곡선이 이게 아니라 P 이꼬르 Q로 바뀐대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더 급경사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더 급경사가 되면 자, S곡선이 더 급경사로 이렇게 뭐 올라가게 되면은 균형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도 바뀌고 균형 거래량도 바뀌게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틀렸죠.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P가 6일 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다음 5번입니다. 자,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 시장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시장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문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하는 게 문제풀이에 유용합니다. 자, 수요 곡선 그리고요. 공급 곡선 그리면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 나올 텐데 이 교점은 균형 임금은 20이고 균형 거래량은 80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구한 상태에서 그러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균형에서의 임금은 20이고 고용량 80이다. 1번 맞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다음에 2번 정부가 단위당 최저 임금을 22로 설정하면 자, 최저 임금을 22로 설정하면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의 초과 실업은 12만큼이다. 자, 우리 여기 22를요. W22를 공급 곡선에 집어넣고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요. 얘가 얼마가 나오죠? 그때 얘는 88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요거죠. 88. 여기다가 21을 넣으면요. 120 빼기 44가 나오니까 76이 나와요. 바로 그게 이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빼보면은 12가 나오죠. 그래서 초과 공급은 12가 맞아요.
맞습니다. 자, 3번. 정부가 단위당 최저임금을 22로 정하면 똑같죠? 자, 이 상태인데 8만큼의 사회적 순손실 발생한다. 자, 시장의 원래 균형점은 어디예요? 원래 균형점은 여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22로 설정하면 고용은 여기에서 일어나요? 아니면 여기서 일어나요? 고용은요, 여기서 일어나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76개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88명이면 취업은 몇 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76명만 취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을 22로 규제하면 시장의 균형점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강제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시장의 균형점이 여기고 최저임금제 하에서의 균형점이 여기예요. 그 만약에 최저임금에서의 균형점을 시장의 자연스러운 균형점으로 옮길 수 있다면 소비자의 총편익은 얼마나 증가하죠? 수요자의 총편익은요, 요 수요 곡선 하방 면적만큼 증가합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비용의 증가는요, S곡선의 하방 면적인 비용은 요만큼만 증가하거든요. 따라서 요만큼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이만큼의 총편익 증가를 더 얻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해서 이걸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면적만큼이 후생 손실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요. 자, 2분의 1에 요거 길이가 얼마죠? 이게 4죠. 곱하기 요거 세로 길이가 얼마죠? 세로 길이 구하시면 3 나옵니다. 3. 그래서 해보면 6이 나와요. 좌표값 구해보시고요. 그래서 얘가 6이 나오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8이 아니라 6입니다. 자, 정부가 최저임금제 대신에 단위당 3회 보조금을 지급하면 고용량은 84로 증가한다. 자, 우리가 보조금을 수요자에게 지급하는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럴 땐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하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L, 4, W인데 자, 얘를 자, 우리 W 자리에다가 보조금을 3만큼 지급을 하면 S가 3만큼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S가 3만큼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W 자리에 자, W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W 빼기 3이 들어가야 돼요? 자, W가 아래로 3만큼 내려가려면 우리의 직관적인 느낌과는 반대로 W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L은 4W 플러스 12가 됩니다. 바로 이게 보조금 지급 후 노동 공급 곡선이 돼요. 아시겠죠? 보조금 지급 후 S가 이겁니다. 그럼 이거랑 노동 수요 곡선을 연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이 나오게 되겠죠. 새로운 균형점은요. 18.84예요. 18.84. 그래서 S가 이렇게 내려갔었을 때 S가 내렸었을 때 이 점은 얘가 84고 얘가 18이 되는 겁니다. 넘나지는 좀 무시해 주시고요. 자, 개념만 봐주세요. 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자, 5번 정부가 최저임금제 대신에 3회 보조금을 지급하면 노동자가 받는 단위당 임금은 21이 된다. 자, 노동자는요 기업으로부터 18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3만큼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노동 공급자인 노동자들은 21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S가 증가하면 균형 임금은 18이 돼요. 이 18은요. 기업이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이 노동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18이 되는 건데 그런데 노동 공급자들은 정부로부터 3만큼의 보조금을 더 받기 때문에 결국 21을 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시장 공급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재화에 대해 정부가 공급자들에게 10%의 판매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 이거 종가세죠. 우리가 지금까지 종량세 문제만 풀어봤지 종가세 문제는 사실 처음 풀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종량세 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고난이도 백선에서는 종가세 문제를 넣었어요. 자, 10%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이 말은 판매 금액에 대해서 1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받는 판매 수입의 10%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자.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다고 할 때, 자, 우리가 공급자들에게 10%의 종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데 평행 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 이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회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균형점이 이동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 10%의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공급 곡선 또는 공급 함수를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 P 자리에다가 1 빼기 T의 P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P 자리에 1 빼기 T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세율이 얼마죠? 10%죠. 그러면 이 자리에 0.1이 들어가면서 결국 0.9 P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P 자리에 1 빼기 T, P를 넣으면 된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게 공급함수입니다. 자, P가 어디 있죠? 자, 여기에 P가 있죠. 여기에다가 1 빼기 T에 P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QS는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400 플러스 200P죠. 플러스 200P인데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0.9P. 이 자리에 0.9P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180P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종가세 부과 후 공급 곡선입니다. 다시 좀 깔끔하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400 플러스 180P. 바로 이게 종가세 부과 후의 공급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갖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와 함수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원래 S가 이런데, 자, 원래 이런 S인데 여기다가 10%의 종가세를 부과하면 P 자리에 1 빼기 T의 P가 들어가서 0.9 P가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종가세 부과 후에 S곡선은 이렇게 함수식이 결정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수요 곡선도 원래 있었고요. 이제 이 둘의 교점을 구하면 원래 교점은 여기였고 새로운 교점은 여기입니다. 교점은 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볼게요. 세금 부과전 균형에서 시장 가격은 5와 8분의 5이고 거래량 725이다. 맞습니다. 자, 8분의 5가 0.625이기 때문에 5와 8분의 5는 5.625가 맞아요. 1번 맞고요. 자, 2번 세금 부과로 이 시장의 공급 곡선은 상향 이동하나 평행하지는 않다. 맞는 표현이죠. 왜? 회전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정부가 죄송해요. 공급자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자, 우리가 원래 5.625에 팔던 물건을 이제는 6에 팔지만 하지만 이 중에서 10%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죠? 0.6이죠. 0.6을 내고 나면 실제로 생산자가 수취하는 금액은 5.4예요. 종전에 5.625에 팔던 물건을 이제 5.4만 받고 판매해야 되니까 생산자는 종전보다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3번 맞지요?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세금이 부과될 때 균형 거래량 680이다. 맞습니다. 새로운 균형점 구해보시면 680이 나와요. 자, 5번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공급자보다 적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공급자는요 이만큼, 자, 생산자는 이만큼 세금 부담하고 소비자는 이만큼 세금 부담합니다. 자, 원래 5.625에 팔던 물건을 소비자는 이제 6을 주고 사야 되는 거고요. 생산자들은 5.4만 받고 판매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요 종전보다 0.375만큼의 돈을 더 내고 물건을 사는 셈이 되는 거고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0.225만큼을 덜 받으면서 물건을 파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단위당 조세 부담액은 소비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을 합치면 0.6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조세 부과 문제와 큰 차이는 없어요. 딱 하나 세금의 종류가 종량세가 아니라 종가세가 나왔는데 종가세가 나왔을 때에는 P 자리에 1 빼기 T에 P를 넣어주시면 된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자, 시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시장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효과로 옳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런 문제는 정확한 어떤 수식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형만 대략 그리시면 됩니다. 자, 수요 곡선 이렇다라고 치고요. 공급 곡선 이렇다라고 칠게요. 자, S는 이렇다. 자, 그런데 단위당 10만큼의 보조금 지급한다고 했죠? 그러면 S가 아래로 10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단위당 10만큼 보조금 내려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 여기고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됩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하면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모두 증가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모두 증가해요. 자, 소비자 잉여는요. 종전에 이만큼이었죠. 종전에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는요. 종전보다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균형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요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 요만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이랬던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요만큼이 증가하게 돼요. 자, 생산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는요. 종전보다 더 싸게 파는 것 같지만 하지만 단위당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 보조금 지급받기 때문에 요 가격에 판매해도 이만큼의 보조금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생산자는 종전보다 이만큼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종전에 이랬던 소비자 잉여가 이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더 증가하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잉여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요.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단위당 보조금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 사각형 면적만큼의 보조금을 정부가 지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요만큼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에 쓰였고 요 아래 요만큼은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에 쓰였는데 여기 삼각형 빨간색 부분은 정부가 돈은 썼는데 누구도 가져간 사람이 없죠. 뭐죠? 사중 손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편익은 증가한다?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삼각형에 사중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돈을 이만큼 쓰고도 이만큼은 그냥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요 얘기예요. 자, 균형 소비자 가격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서 딱 10원만큼 하락한다? 그렇지는 않죠. 자, 우리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우하향, 우상향하기 때문에 S가 10만큼 내려갔다고 해서 균형 가격도 반드시 10만큼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려면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어야 돼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딱 10만큼 내려가지만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10만큼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정부가 생산 보조금 대신 소비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균형 생산량은 동일하다? 네, 똑같죠.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는가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라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가하고 라가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어떤 소비자가 의류와 식료품 두 재화를 소비하고 있고 의류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20%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옳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딱 뭔가 낯이 익은 편이지 않아요? 의류에 대한 지출 비중은 항상 20%래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 사이즈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방이 있는데 자, 여기 20%의 면적이 자, 의류였나요? 의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의류를 X제라고 합시다. 식료품을 Y제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전체 소득 중에서 X제한테 반드시 20%를 쓰고 Y제한테 반드시 80%를 쓴다라고 하면은 전체 방 사이즈 중에서 자, 얘가 만약에 면적이 100일 때 X제의 방 면적은 항상 20인 거고 Y제의 방 면적은 항상 80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의류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작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득이 100이에요. 자, 소득이 100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의류에 얼마를 쓰고 다음에 식료품에 얼마를 쓸까요? 당연히 여기에 20을 쓰고 여기에 이렇게 80을 쓰겠죠? 그렇겠죠? 그 만약에 소득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요. 소득의 20%를 의류에 쓰니까
우리 의류에 대한 지출액이 40으로 증가할 거예요. 당연히 얘는 160으로 증가하겠죠. 자, 소득이 2배가 되니까 의류에 대한 지출액도 2배가 되었죠.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1인 겁니다. 1이에요. 식료품 가격의 변화에 대한 의류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 X제의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Y제에 대한 지출액이나 Y제에 대한 수요량이 변한다고 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X제에 대한 지출액은요, PX 곱하기 QX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Y제에 대한 지출액은요, PY 곱하기 QY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식료품의 가격이 변했대요. 식료품 Y제이죠. 자, 그러면 Y제의 가격이 변한 거죠. 자, 얘가 변했어요. 얘가 이렇게 변했다. 그 말은요, PX는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변한 건 뭐예요? 식료품의 가격만 변했죠. 그러면 X제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자,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한 것만큼 얘도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방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방 사이즈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방 사이즈가 불변인데 그 말은 얘와 얘를 곱한 게 불변인데 얘가 불변이래요.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불변이겠죠. 그런데 얘가 변했는데 얘가 불변이래요. 얘는 변했어요. 근데 얘는 불변이래요. 그러면요, 교차 탄력성은 얼마예요? 0인 거죠. 0. 그 얘는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그냥 0이에요. 자, 의류에 대한 수요 함수는 수직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류 요거죠. 자, 의류. 자, 지금 우리가 이 관계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요 관계에서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변한다고 해도 얘가 플러스 5% 상승했어요. 그러면 요 방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QX는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5%. 가격이 5% 상승하면 수요량은 5% 감소합니다. 그럼 얘를 이제 1%로 바꾸면요,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1%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 말은요, 입실론이 1이라는 걸 얘기해요. 입실론이 1. 자, X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입니다. Y제에 대한 수요의 가탄도 역시 1이에요. 자, 입실론 1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요, 직각쌍곡선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직각쌍곡선. 그죠? 자, 직각쌍곡선이기 때문에 수직선 틀렸죠. 의류에 대한 수요의 가탄은 1이다. 요거 맞아요. 직각쌍곡선이고 1입니다. 정답은요, 옳은 거니까 일단 4번이겠죠. 효용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요거는요, 선형 효용함수죠. 근데 요거는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 논리이기 때문에 5번은 틀렸죠. 선형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구석해가 발생하죠. 구석해. 근데 얘는요, 콥 더글라스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자, 두제와 X제와 Y제에 대한 소비자 A의 선호 체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B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걸 좀 크게 쓰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UA는 10의 X 곱하기 Y이고요. 자, UB는요, 10의 X의 제곱 Y의 제곱이에요. 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지는 않죠. 얘는 1, 1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고요. 얘는 2, 2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몇 차 동차 함수일까요? 요거는요, 2차 동차 함수예요. 2차 동차 함수. 그럼 얘는요, 2, 2니까 더하면요, 얘는 4차 동차 함수예요. 4차 동차 함수. 그래서 차수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얘가 더 승수가 큽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자, 여러분, 무차별 곡선의 형태는요, 무엇이 결정하죠? 무차별 곡선의 DNA가 결정하죠. 자, 우리 생물들은요, DNA라고 하지만 무차별 곡선의 DNA는 우리가 MRS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 그럼 MRS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소비자 A의 MRS는요, X분의 Y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요거 갖고 구하면요, 바로 공식으로 구하시면은 1분의 1 곱하기 x분의 y니까 그냥 MRS는 x분의 y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은요, 자, x가 점차 커지고 y가 점차 작아질수록
하향으로 갈수록 MRS가 점차 작아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 말은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면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할수록 X값은 커지거든요. 동시에 Y값은 작아지거든요. 그때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어. 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자, 1번 맞고요. 소비자 A와 B는요, 동일한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일한 선호 체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 똑같으면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사람의 DNA와 이 사람의 DNA가 같으면 이 두 사람은 DNA가 일치하네? 동일인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효용함수의 경우에 이 소비자 A의 선호체계와 소비자 B의 선호체계가 똑같다. 동일한 선호체계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A의 DNA인 뭐죠? MRS. A의 MRS와 B의 MRS가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의 MRS 얼마라고요? 얘는요, MRS가 X분의 Y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MRS가 얼마일까요? 자, 우리 공식이 뭐였죠? 공식이 베타분의 알파 그리고 X분의 Y가 공식이잖아요. MRS 구한 공식이죠. 근데 알파와 베타가 모두 2이니까 약분돼서 그냥 1이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B의 MRS도 역시 X분의 Y가 B의 MRS가 됩니다. 그래서 효용함수가 생긴 건 다르게 생겼지만 MRS가 똑같아요. MRS가 똑같다 이 말은요, DNA가 똑같다 이 얘기예요. DNA가 똑같으면 동일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동일한 선호체계인지 아닌지는 MRS를 보면 아는데 MRS를 구해보면 둘 다 동일하게 X분의 Y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일한 선호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동일한 선호체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부등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X제와 Y제 재화 묶음이 있는데 그 재화 묶음의 부등식을 세우면 그 부등식이 동일하게 부등식이 세워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관을 들면 우리가 X제 소비량, Y제 소비량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자, 우리 1번 X제 2개, Y제 3개 소비하는 재화 묶음이 있고, 두 번째, 자, X제 3개, Y제 5개 소비하는 재화 묶음이 있고, 다음에 X제 1개, Y제 7개를 소비하는 재화 묶음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부등식을 세우면 그 부등식이 동일하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 부등식이 동일하게 나온다. 자, 우리 1번의 경우에는요. 자,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를 한번 넣어보시면은 자, 2, 3, 6, 얘 60이 나오죠. 자, 얘는 60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15, 그럼 150이 나오죠. 1, 7, 그럼 7, 얘 70이 나오네요. 그러면요. A의 경우에 부등식을 세우면요. 이렇게 나와요. 2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3번이고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A는 부등식이 나옵니다. 근데 B한테 요 값을 집어넣으면요. 숫자 값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수적 효용체계이기 때문에 숫자 값의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크냐 작냐 순서만 중요할 뿐이지 그 숫자 값의 크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를 구해보면 자, 순서를 구해보면 B도 동일한 순서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 부등식이 이것이 똑같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동일한 선호체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X제 소비가 증가할수록 소비자 A의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커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수식을 구해보지 않아도 당연해요. 수식을 구해보지 않아도 당연한데 자,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X제 한계 효용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요 경우에 X제 한계 효용 구해봅시다. 자, MUX인데 MUX 구하려면요. X제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1승이니까 요걸 이렇게 미분해주면 그냥 15Y가 되네요. 굉장히 단순하게 MUX가 구해집니다. X만
독립변수로 해서 미분을 해주면 나머지 상수 취급을 하면 그냥 10i가 돼요. 자, 보면 어때요? y제의 소비량 증가하면 MUX 커집니까? 네, 맞아요. 반대도 성립해. 반대도 MUY가 10x이기 때문에 반대도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자, 4번. x제 한 단위, y제 두 단위를 소비하는 것과 x제 두 단위, y제 한 단위를 소비하는 것은 소비자 B에게 무차별하다. 자, 여기다가 1, 2를 넣었을 때 U의 크기하고 2, 1을 넣었을 때 U의 크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역시 똑같습니다. 같은 크기의 효용을 줘요. 동일한 예산 제약 하에서 두 소비자는 최적 소비 조합을 서로 다룰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선호체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을 갖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선호체계 이꼬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자, 그런데 동일한 예산 제약이래요. 자, 동일한 예산선, 동일한 무차별 곡선 이꼬르 동일한 소비자 균형점. 따라서 이 둘은 다를 수가 없어요. 동일한 예산선이 있고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있으면 당연히 동일한 소비자 균형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두 제와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소비자 효용함수가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미니멈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레온TF 효용함수 형태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는 아니에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미니멈 함수가 주어지면요. 다짜고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꺾인 점부터 찾으셔야 돼요. 꺾인 점. 자, 우리 미니멈 함수에서 꺾인 점은요. 자, 요 왼쪽에 있는 항목과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일치할 때, 자, 얘랑 얘가 이렇게 일치할 때 꺾인 점이 존재하게 되죠. 자, 우리 이 식을 정리하면요. 3y가 x가 되고 y는 3분의 1 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하면요. 기울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y는 3분의 1 x라는 요 선상에 꺾인 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건 알았어. 근데 문제는 요 꼭 꺾인 점 위쪽으로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고 꺾인 점 아래로는 무차별 곡선이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요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걸 알려면요. 경우의 수를 나눠 주셔야 돼요. 자, 1번. 자, x 플러스 2y가 5y보다 더 클 때 요 경우의 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대일 때 x 플러스 2y가 5y보다 작을 때 요 경우의 수 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미니멈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얘가 더 크대요. 둘 중에 얘가 더 크대. 그러면 함수 값은 작은 걸로 결정되죠.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때는요. 효용 함수가 효용값이 5y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y에 대해 정리해주면 y는 5분의 1 u가 됩니다. 근데 u라고 하는 것은 상수값이에요. u라고 하는 건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y가 이 정도 높이에서 수평선을 이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y라는 값이 이 정도 숫자 값으로 일정한 크기를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요거 보시면요. 자, 요거를 식을 정리해주면 우리가 x가 3y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y가 3분의 1 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요. 지금 여기 1번 경우가 여기 꺾인 선, 여기 우리 요거 있죠? y는 3분의 1 x. 요것보다 윗 구간이에요? 아랫 구간이에요? 아랫 구간이에요. y가 더 작으니까 여기 아랫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랫 구간에서는 요 정도로 요렇게 선이 요렇게 그려지게 돼요.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얘 함수식은 5분의 1 u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가 더 크대요. 얘가 더 크면요. 함수값은 요걸로 결정돼요. 자, 그러면 u는 x 플러스 2y인데 y에 대해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네요. 플러스 2분의 1 u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윗구간에서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려지니까 얘는 만약 그래프가 한 이 정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바로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u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용함수가 저렇게 주어지면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점점점점 이 꺾인 점이 요 선상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그려져 나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제가 깔끔하게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해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효용함수가 저렇게 주어지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지금 좀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소득 소비 곡선은 원점에서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맞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그죠? 소득이 증가할 때 무차별 곡선이 이러한 모습으로서 짠짠짠짠짠짠 나가기 때문에 그 점들을 점점점점점점 연결하면 이게 뭐가 돼요? 바로 이게 ICC 커브가 돼요. 바로 이게 ICC 커브가 된다. 여기다 쓸게요. 자, ICC 커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완제 관계에서는 대체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ICC 커브가 동시에 PCC 커브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요 직선이 자, 꺾인 점들이 존재하는 요 직선이 ICC 커브이면서 동시에 PCC 커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ICC와 PCC 동일하다? 동일하죠. 3번 XJ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자, 우리가 XJ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PCC 곡선의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PCC 곡선의 개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PCC 곡선이 입실론이 1일 때 어떤 형태입니까?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자, PCC가 이렇게 수평선일 때 PCC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일 때 입실론이 1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떤 형태죠? 우상향하는 형태야. 그러면요, 입실론이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PCC 곡선이 수평선이면 그때 입실론이 1이에요. 얘는 그런데 우상향해. PCC가 우상향해. 그죠? 이렇게 우상향하니까 얘는요, 입실론이 1보다 작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Y제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X제의 소비는 증가한다. 자, Y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Y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X제와 Y제는 보완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사용하는 X제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5번, X제와 Y제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할 경우 자, X제와 Y제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게 되면 X제와 Y제의 소비는 당연히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X제와 Y제가 동일한 비율 또는 일정한 비율로 소비되기 때문에 5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